대위에 있는 기계들은 다 강희 황제 이후에 만든 것들로 묘기가 있었는데 천체의, 적도의, 황도의, 지평경의, 지평위, 기한의 등이 있었다. 문지기가 빨리 나가라고 하는 통에 정신없이 나와버렸다. 이처럼 북경에서도 집요하게 서양 과학기술의 실체에 접근하려던 홍대용. 그는 당대 지식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6개월 동안의 중국 여행 기록을 살펴보면 홍대용은 상당히 열정적이면서도 진지하고 또한 동시에 호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홍대용은 중국에 있을 때 특히 서양 과학 문물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망원경을 사들고 왔습니다. 갈릴레이의 발명품인 이 망원경은 근대 서양 과학의 상징이기도 하죠. 또한 동시에 이 망원경은 홍대용 실학정신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을 든 선비라 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 양반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18세기 조선의 여느 양반과는 전혀 다른 면모의 홍대용. 그는 전남 화순의 실학마을에서 일생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조선시대 숨은 실학자들이 많았던 이 마을은 지금 실학마을 조성이 한창이다. 29의 홍대용은 이곳에서 조선 실학과 과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만남을 갖게 된다. 실학마을 옆에 무렴정이라는 정자에서 나주 목사이던 아버지의 소개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홍대용이 만난 인물은 시계 만드는 기술을 가진 당시 70세의 나경적이었다. 무렴정에서 한 기이한 선비를 만났다. 그가 만든 자명종이 아주 정교한 모습이었다. 나경적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실학마을의 하백원 기념관에서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하백원 역시 실학자였다. 신경준, 위백규, 황윤석 등과 함께 호남의 4대 실학자로 꼽힐 정도로 조선 후기 이름난 실학자였다. 과거에 합격하고도 벼슬을 포기한 그는 많은 실용적인 기기를 발명하며 실학자의 길을 걸었다. 특히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보다 50여 년 앞서 동국지도를 제작한 인물이었다. 이런 하백원의 스승이 바로 나경적이었다. 하백원 가문은 홍대용과도 인연이 깊었다. 이곳에는 홍대용이 보낸 편지 2통이 남아있다. 혼천이를 다시 정교하게 만들어보자는 편지. 그리고 나경적의 죽음을 애도하는 편지가 남아있다. 나경적 선생님이 이제 귀남공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나경적 선생님은 돌아가시지만은 그 나경적 선생의 자명종이 이 마을에 실질적으로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제 그걸 다시 개량해서 제작을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저는 지금도 그 나경적 선생님을 이 선생님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홍대용은 제야 실학자 나경적을 아버지가 근무하던 나주 관아에 기거하게 했다. 그리고 함께 혼천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명종 기술을 가졌던 나경적은 혼천이 제작의 적격자였다. 홍대용은 아버지로부터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았다. 처음 만든 혼천이가 크고 정밀도가 떨어지자 다시 만들었다. 마침내 3년 만에 혼천이를 완성했다. 이것이 숭실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홍대용이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혼천이다.
여느 사대부와 달리 홍대용이 이렇게 천문과학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는 남양주의 석실서원. 바로 이곳이 홍대용 일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된 곳이었다. 천안에서 태어난 홍대용은 12살 때 이곳 석실서원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22살까지 만 10년을 이곳에서 공부했다. 그의 스승은 미호 김원행. 김원행은 1722년 신임사화 때 죽임을 당한 노론 4대 신의 한 사람인 농암 김창협의 손자였다. 김원행은 모든 벼슬을 마다하고 학문에만 전념한 인물이었다. 그가 원장으로 있던 석실서원의 규정은 독특했다. 과거 시험을 볼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공부보다는 진정한 학문을 주창했던 석실서원. 이는 홍대용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젊은 날의 홍대용, 경직된 조선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스승 김원행이 존경하는 우암 송시열을 홍대용이 비판한 적이 있었다. 송시열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반대파 윤증을 옹호했던 것이다. 스승 김원행은 홍대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홍대용은 큰 의심이 없으면 큰 깨달음도 없다고 했다. 석실서원은 이런 홍대용도 포용했다. 또 하나 석실서원의 특징, 그것은 개방적인 학문관이었다. 이미 중국으로부터 서양 과학이 들어와 있던 당시, 석실서원은 서양 학문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다. 홍대용은 이런 학풍 속에서 천문학, 기하학, 수학 등 서양 과학을 접했고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18세기 전반에 이 중국에서 강희 황제 때 이 서양 수학을 아주 집대성한 수리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분명히 홍대용이 이 북경에 가기 전에 먼저 읽고 간 그런 자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석실서원에 있으면서 서양의 수학에 대해서도 읽었고, 그리고 서양의 천문은 이미 100년쯤 전에 전해진 것, 이거를 폭넓게 섭취하지 않았느냐. 홍대용은 석실서원 시절부터 검은고를 켜기 시작했다. 과거 공부보다는 천문과학과 실학, 음악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홍대용. 그것은 당시 조선사회의 주류가 가는 길이 결코 아니었다. 율곡이인은 일찍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뜻을 세우는 일만큼 주요한 일이 없다며 청소년기 입지를 강조했습니다. 석실서원 시절 과거시험 공부보다는 진정한 공부의 뜻을 둔 그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곳 숭실대 박물관에는 홍대용이 만들었다고 하는 유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매우 정교한 모습이군요. 마치 이 속에서 실학자로서의 홍대용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홍대용은 이 혼천이를 직접 제작했고 또 집 근처에 사설 천문대까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자, 실학자 홍대용, 그의 진면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근현대사와 함께 해온 북경대학교. 얼마 전 이 대학 도서관에서 실학자 홍대용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발견됐다. 청나라 때 중국인 학